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저희 채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으셨던 픽업 트럭입니다. 이 차는 바로 쉐보레에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콜로라도 G71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된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트립 컴퓨터 리셋 하겠습니다. 트립은요, 여기 홈에서 그다음에 차량 상태 트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립 정보로 가면요, 이 트립2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초기화. 네, 트립2 초기화 됐죠. 이제 리뷰 마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먼저 이 차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이 차의 플랫폼은 VSST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GM의 미드 사이즈와 풀 사이즈 트럭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의 픽업 트럭이고요. 이 차의 현가 장치는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이고 뒤에는 리프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콜로라도 중에서는 3세대 모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2세대까지는 투도어 모델인 기본 모델이 있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 3세대부터는 이제 그 투도어 모델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앞뒤에 모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이 4도어 모델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2.7의 싱글 터보 직분사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마력과 토크는 314마력과 54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차의 변속기는 GM이 자체적으로 만든 하이드라매틱 젠2라는 이름의 8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을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오토트랙이라는 이름의, 그런데 이제 저속용 기어를 갖춘 액티브 2스피드 트랜스퍼 케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의 휠 타이어는요, 255 20인치 사이즈의 브리지스톤의 듀엘러 AT라는 올 테라인, 그러니까 전천후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어떤 차를 리뷰하든지 승차감을 체크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차의 장르에 있어서 승차감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차를 타든지 좀 동일한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도 한번 승차감이 어떤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프레임 바디와 20인치의 올 터레인 타이어를 갖고 있는 이 차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제일 먼저는 비교적 평탄한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자, 이제 코스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평탄한 노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노면 위에 미세한 기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것까지도 탑승자에게 알려주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변화에까지 탑승자의 몸이 일일이 들썩이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요철과 그 다리의 연결 부위를 지나갈 때에도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정도의 노면 컨디션에서는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 다른 조건이 나오죠. 거기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이 파인대가 높이가 좀이라도 있으면은 한쪽 바퀴에만 충격이 가해졌는데 이 네 바퀴를 다 타고 차체에까지 움직임을 주네요. 여기에서도 그 도로 표면에서의 미세한 기복들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이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 이 손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상반신에까지 이 시트를 통해 가지고 이 도로에서의 변화들이 다 좋게 말해서 실감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요철에 들어갈 때 압축됐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 팽창할 때, 그러니까 리바운드 부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도 이 서스펜션이 눌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 컴프레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하려고 신경을 쓴 세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긴 시간 동안 이런 도로를 주행을 한다면 탑승자의 몸에는 피로도를
생기게 만들 것입니다.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오토 트랙이라는 이름의 이 사륜구동 시스템의 그 설정의 종류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거의 조절은 여기 센터 콘솔에 있는 이 돌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리는 거를 돌릴 때에는 어떤 주행 모드가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 네 방향으로 여러 개의 표시가 있습니다. 고거리를 누르면 그때에 따라서 이제 설정이 바뀌는데요. 아마도 평상시 주행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모드인 2H 모드입니다. 앞바퀴로는 구동력을 보내지 않고 후륜으로만 그 주행을 하는 그런 효율적인 주행 모드가 되겠는데요. 여기 표시에서는 2라는 숫자와 위쪽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토가 있습니다. 오토는 주행 중에 차가 판단을 해서 앞뒤 구동력의 활용을 결정해서 제어하는 그런 주행 모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륜 모드보다는 연비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 다음으로 4라는 숫자 옆에 위쪽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4의 위쪽 화살표가 있는 거는 이제 4H가 되겠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하되 길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빙판이거나 하듯이 도로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에 도움을 주는 그 주행 모드가 4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라도의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요, 이 4H나 4L은 지금처럼 도로가 건조해 있는 마른路面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을 하되 도로가 미끄러울 때 사용하는 게 4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의 아랫방향 화살표가 조합되어 있는 4L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륜구동이긴 한데 정말 속도가 많이 나지 않는 극한의 험로에서만 사용하는 그 로우 레인지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설정 중에 이 4L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주행 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2H로 가고 있는데 오토로 이렇게 누르면 계기판의 표시도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사륜 오토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주행하다가 4H를 놓으면 이렇게 곧바로 오토에서 4H는 특별히 바꿀 게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4L로 하려면요, 계기판에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일단 차의 속도를 5km 아래로 감속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걸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그 경고 문구가 뜨죠. 기어를 중립으로 하래요. 그 다음에 4L을 선택하면 4의 LO라는 그런 4 로우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TCS가 꺼지죠. 이 상태에서 혹시 다른 모드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L에서 종료하려면 N으로 변속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4L을 벗어나려면 일단 차가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사륜구동 모드 이외에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걔는 아까 이 사륜구동을 바꾸느라고 눌렀던 그 다이얼을 돌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승용 자동차에서 익숙하게 이제 알고 있는 뭐 에코라든지 스포츠 이런 종류의 주행 모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수 목적에 맞는 그런 모드들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드는 일반 모드입니다. 평상시 주행 모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요,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견인 운반 모드, 험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떨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다만 여기 화면의 아래에 요 I 표시를 누르면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모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용한 팁이 나와요. 오프로드 모드에 대한 거 나오고, 그래서 이 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콜로라도는 이 차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림 중에 상위에 속하는 G71이죠. 요 G71이라는 그 트림의 이름은요, 그러니까 오프로드에 특화된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에 들어가는 그 이름이 G7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G71보다 좀 더 하드코어로 만든 그런 트림의 이름이 GR2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의 실내를 보면은
네, 매우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둘 다 11.3인치 사이즈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바로 아래에는 이 공조장치의 그 버튼들, 온도 조절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클래식한 기어 셀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의 설정과 주행 모드의 조절을 겸하는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이 있지 않고 이렇게 눌려지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이렇게 아래 위로 누르면은, 또 오른쪽을 이렇게 아래 위로 누르면은, 네, 이 오른쪽이 지금 볼륨 조절 그 버튼이군요. 그 왼쪽은 미디어와 관련된 다른 버튼으로 보입니다.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차의 국내 가격은 7,279만원으로, 네, 픽업 트럭 치고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미국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차의 미국 홈페이지의 기본 가격을 보니까 이 G71이 45,500 몇 달러였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국내 사양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별도 추가 가격이 붙는 그 두 가지가 기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0인치 휠 타이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G71 컨비니언스 3라는 이름이 붙은 옵션 패키지가, 그 두 가지가 국내 사양에는 기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본 가격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운송료는 더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옵션, 그러니까 20인치 휠과 컨비니언스 3의 가격만을 더하니까 한 47,300 몇 달러가 되더라고요. 그 금액에다가 현재 기준에 이제 $1 환율을 곱하니까 차의 가격이 6,800 후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 스펙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가격과 국내 사양의 가격을, 네, 운송료를 제외하고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10여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가격 차이를 본다면 국내에서 콜로라도에 책정된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네, 마진을 거의 붙이지 않았다 라고 보입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제가 항상 주행 중 소음 측정하는 터널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콘크리트 도면이죠. 이 차는 뭐 이 도어 유리에 이중 유리 이런 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소음에 불리한 20인치의 올 테라인 타이어를 가지고 있죠. 한번 여기에서의 소음 특성 한번 볼게요. 이 선루프 안쪽 패널도 일부러 열었습니다. 불 좀 켜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소음 수준이면 이거는 승용차라고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소음 수준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뭐, 심지어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이 차의 지금 타이어가 올테라인 타이어라는 거를 전혀 모를 정도입니다. 자, 맞은편에 차 몇 대 지나가는데 그때 한번 소음 변화 볼게요. 네, 뭐 지나가는 거 알 수는 있을 정도. 물론 이제 옆유리가 이중유리로 되어 있는 차들보다는 옆으로 지나갈 때 그 음의 변화가 좀 더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에는 여전히 정숙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에 주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긴 내리막을 가야 될 때는 이제 풋브레이크 뿐만 아니라 엔진 브레이크도 걸죠. 얘는 D레인지의 아래로 L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럼 L5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서 기어를 추가로 낮출 때에는 핸들 뒤에를 이렇게 누르면은, 네, 이건 변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어를 변속할 때에는 기어 셀렉터 왼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기어가 낮춰지고요. 위로 누르면 기어가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만나봤던 그 트래버스도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주행 중에 긴급하게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될 때 이 핸들 뒤에 이거를 급한 마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갑자기 오디오가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고 계시는 분들은 뭐 너무 익숙하실 텐데, 어떤 다른 브랜드에서 이렇게 좀 쉐보레로 처음이다시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차의 계기판의 모양은 여기 버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하면은 좀 단순화된 디지털, 그 다음에 가운데 엔진 회전계가 있고 트립 컴퓨터를 놓은 거, 그리고 이렇게 좌우 대칭하게, 요거는 좀 홈노주행 같은데 매우 어울리는 그런 표시들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수온계 뿐만 아니라 엔진오일 온도계와 변속기의 온도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정말 용도에 맞는 운전자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클러스터에서의 디자인을 쉽게 이 버튼으로 변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계기판에서 그 전방 차량을 감지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차와의 거리를 시간 단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앞에 차가 있긴 한데 좀 멀리 있어 가지고 3.0S가 3초라는 얘기 같아요. 그거보다 이렇게 더 크다라고 부등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의 시간일까 좀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앞차랑 내 차와의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내 차의 속도로 그냥 나눗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앞차랑 거리가 줄어드니까는 이것도 남은 초 그 시간도 같이 줄어들죠. 2.8초 뭐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가 짧긴 하지만은 내 차의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3초 이상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좀 독특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운전자에게 내가 위험해질 때까지의 남은 시간의 카운트다운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표현한 점이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콜로라도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얘도 앞에 이 본넷 끝에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높이가 저의 명치 윗부분이거든요. 그럴 만큼 굉장히 높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타이를 중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71 로고를 이렇게 곁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슬림형으로 돼 있고, 그 아래에는 전방 안개등 LED로 돼 있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뒤 팬더가 굉장히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그 사이드 스텝이 아주 육중하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바퀴의 바깥으로 아주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서라운드 뷰로도 볼 수가 있지만, 얘를 그 측면에, 그러니까 평행 주차를 할 때 인도에 가까이 그럴 때는 그 바퀴에 안 닿을 정도로만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휠은 이렇게 20인치 그 브리지스톤의 듀엘러 AT 올테라인 타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3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 3세대부터 이렇게 4도, 그러니까 크루캡 모델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콜로라도 로고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도어의 길이에 비해서 뒷도어는 약간 보조 개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작습니다. 실내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유구가 이쪽에 있는데, 이 안에를 보면 이렇게 캡리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짐칸이 되어 있고, 표면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G71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범퍼의 양쪽 모서리에 이 짐칸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하나씩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쉐보레 음각으로 되어 있고, 이 뒷범퍼의 상단 모든 부분도 전부 이렇게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이 테일게이트를 여는 그 레버가 여기 있고, 후방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열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고 그 적재 공간 안에 이렇게 파워 아울렛이 덮개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보면은 이 번호판의 좌우에 이렇게 그 등을 램프를 마련해 놨죠. 그래서 야간에도 여기에 올라설 때 번호판도 비추지만 여기도 안전하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인 장치, 그러니까 피 견인 장치를 위한 그 연결 뭐라 그럴까요? 소켓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견인고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일단 승차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일단 여기 저 같은 사람은 밑에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도어에는 이 운전석만 그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2개까지 됩니다. 그리고 도어를 보면은 수납 공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올라탈 때는 여기를 밟고 이렇게 올라탑니다. 아이고, 차에 탔습니다. 이렇게 2개의 11.3인치 그러니까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스티어링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는 보스의 이제 9개 스피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공조장치 부분이 이렇게 있고, 좌우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송풍구,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버튼이 그 4개의 유리를 한꺼번에 원터치로 그 내리는 그 버튼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내리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 USB 이제 A 타입, C 타입 나란히 있고, 기어 셀렉터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주행 모드를 바꿀 때는 돌리고,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을 바꿀 때는 이렇게 누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 바꿀 때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같이 바뀌는 점도 세련되게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어 위치는 D의 아래에 L자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어가 이제 어느 특정 단수에 고정되도록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컵홀더가 있고, 제가 좀 불편하게 여긴 앞에 그러니까 센터 콘솔 덮개, 아이고 휴지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리는 게 이렇게 90도보다 좀 적은 각도로 열리다 보니까 물건을 꺼낼 때 팔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좀 저의 체형에는 불편했습니다. 이게 좀 짧은 데다가 뒷자리용 컵홀더가 여기 마련이 돼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고. 네, 지금 요 정도의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자리가 이렇게 앞으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뒷자리의 공간이 이 레그룸 측면에서 아주 그렇게 쾌적하지는 못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제 밖에서 보여줬다시피 뒷문이 이게 짧다 보니까 이 길이 측면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컵홀더가 있고, 이 아래에 송풍구와 USB 이제 C타입과 A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3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등받이 각도는 많이 서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등받이가 서 있고 요 밑에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앉는 사람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창문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재미난 점은 요 열리는 여기에도 다 열선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는 3명까지 탈 수는 있지만 이 차의 메인 좌석은 앞에 2자리고 뒤에 3명은 좀 보조석이다 라고 보시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머플러가 측면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수석 쪽으로 방향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쉐보레 콜로라도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인포테인먼트에 있는 메뉴를 뭐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이 차의 그 험로 주행이나 아니면 트레일러 모드 그 화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프로드 그 메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프로드를 눌렀더니요 이렇게 크게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바하, 험지, 그 다음에 오버랜딩, 그렇게 메뉴를 세분화해 놨고요. 네, 바하에서는 전후 좌우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조향 각도와 현재 그 선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선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동 계통에서의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은요 이제 제가 이 주행을 하면서 최고로 찍었던 각 방향의 그 가속도의 수치입니다. 네, 왼쪽 오른쪽을 1.18, 1.24를 찍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언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험지에서는 이렇게 좌우 롤과 앞뒤 피치를 보여줍니다. 여기 가로 안에 빨간 숫자 역시 각 항목에서의 최고 각도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화면은 사실 계기판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침반과 그 다음에 이제 고도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프로드 메뉴였고요. 그 다음에 주행에 있어서 요 가운데 이제 다이얼을 돌리면은 오프로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차는 가만히 있고 배경만 이렇게 그래픽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일반, 오프로드, 견인 운반, 험지. 근데 험지는 설정이 지금 바로 안 되고 4H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한 각각은 어떤 건지를 요 I자 표시로 하면은 일반 모드는 어떤 특성이 있고 유용한 팁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제일 먼저는 일반, 그 다음에 오프로드, 그 다음에 견인 운반 모드, 그 다음에 험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험지 모드로 하려면은 4H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지 간에 특히 어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쓰임새가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콜로라도에는 50만원짜리 옵션으로 언더바디 카메라가 있습니다. 차체 하부에 전방과 후방에 하나씩의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홈로 진입하거나 이럴 때 밑에를 실제 카메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이제 카메라를 누르면 돼요. 그럼 지금 요 밑에 항목 중에 얘는 앞에 뒤에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앞을 확대하거나 뒤를 확대하거나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아무래도 밑에서 뭐 수많은 오염물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렌즈면이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 청소할 때마다 매번 차를 리프트에 올려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만지다 보니까 찾았어요. 요 왼편에 이렇게 물줄기 모양과 카메라 모양이 같이 그려 있는 요거를 누르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금방 깨끗해졌죠. 누르고 있는 시간만큼 워셔액을 뿌려주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뒤는 금방 많이 깨끗해졌는데 앞을 보고 있는 카메라는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청소한 지 조금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은 좀 여전히 그 지저분한 상태로 남아있긴 한데요.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워셔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승용차를 주로 타오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픽업 트럭에 좀 처음이시면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가급적이면은 주행 중에 1차로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더더욱 1차로로 안 들어가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고속도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트럭으로 분류되는 콜로라도가 고속도로의 1차로에서 계속 이렇게 정속으로 주행을 하면 그게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이 돼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네, 여러분이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것처럼 편도 2차선짜리 국도에서도 네, 이렇게 1차선으로 진입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진입하는 이유가 2차선에 느리게 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네, 짧은 시간 동안 그 추월하는 동안만 이제 허용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추월 사항이 종료된 다음에는 다시 원래 주행차로인 2차로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규상 트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습관으로 이 차를 이렇게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이 되고,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다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로 주행 제한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교통 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80km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2차선에서 계속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 네,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어느 속도 이상 높을 때 네, 1차로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해서 교통 흐름을 발생하지 말라는 네, 그런 취지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 트럭은
1차선에 막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되고, 네, 그런 정도로 막 빡빡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이 터보 직분사니까 혹시 이 차에 연료를 고급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나 아니면은 일반 휘발유를 넣어줘도 되나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 한국 그러니까 GM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이 신형 콜로라도의 사용자 설명서를 찾아보니까요, 옥탄가 그러니까 론 91 기준에 그 휘발유를 넣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론 91이면 일반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는 터보 직분사 엔진이긴 하지만 그 국내의 일반유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제조사를 막론하고 이 터보 직분사 엔진들은 고급 휘발유를 넣어주는 게 좋기는 하죠. 네, 그런 이유로 제가 만약에 콜로라도의 오너이고 또한 이 차를 뭐 짧게 갖고 있다가 재판매를 할 게 아니라 좀 오래오래 두고두고 이 차를 좀 잘 관리하면서 탈 그럴 그 계획이라면, 저라면 이 차의 사용자 설명서에 일반 휘발유를 넣으라고 되어 있지만 고급 휘발유를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의 사용자 설명서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이 차는 일반 휘발유를 넣어줘도 됩니다. 그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가 가진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차는 이 출고 상태 그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뒤에 무거운 거를 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의 도로라도 그냥 이 순정 상태로 갈 수 있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가족을 태우고 어딜 갈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종류의 액티비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 차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적인 뭐 장치나 어떤 개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차가 가진 매력이라고 한다면요,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멋진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가진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높게 받아들여지는 이 차의 가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차의 승차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차의 미국 가격과 그 다음에 한국 사양의 기본으로 들어간 옵션 가격까지를 합해서 현재 기준에 $1 환율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가 가격이 7,200만 원이 넘는데 그 정도의 가격대라고 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은 비슷한 돈을 내고서 좀 더 고급스럽거나 아니면은 좀 더 편안한 그런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쉐보레는 어떤 대중차 브랜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차는 픽업 트럭이고 거기에 7,2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쾌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좀 많지 않아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승차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닌 다른 더 편안한 그리고 더 고급스러운 차량을 선택을 했을 때 동일한 거리를, 동일한 코스를 이동을 하더라도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프레임바디의 트럭인데 그런 이 차의 태생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주행의 컴포트도 뛰어날 거다 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의 강점은 어떤 고급스러움이나 아니면은 어떤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렵사리 이 차를 선택한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은 이 차의 뛰어난 견인 능력과 그 다음에 홈로 주행 능력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짐을 이 차에다 다 싣고 다른 차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을 아무렇지 않게 도달을 해서 거기에서 나만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오롯이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때 이 차를 선택한 분들은 내가 콜로라도를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깨우치게 되실 것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의 구입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신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차의 실물을 직접 확인을 못 하시고 어떤 지금 보시는 채널 같이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기사만을 접하고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 차는 이제 픽업 트럭이지만 앞뒤 도어가 따로따로 있고 1열, 2열 좌석이 있는, 그러니까 크루 캡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을. 이렇게 4도어의 픽업 트럭인데요. 그런데 이제 1열 공간은 전혀 어떤 불만이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2열 공간은 이 차가 5.4m를 넘고 하는 그런 차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3명이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답답하냐면 이 레그룸이 그 1열 앞좌석과의 레그룸이 좀 짧은 편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2열 시트의 등받이가 각도 조절은 따로 안 되면서 많이 좀 위로 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뒤에 3명의 성인이 탈 수는 있지만 좀 뒷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는 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시트 구성은 어떤 5시터라고 보기보다는 2+3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고려 중이신데 4명 또는 5명의 성인이 좀 장시간 동안 그 탑승한 채로 이동할 일이 자주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이시라면 이 차의 실물을, 특히 2열 공간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의 시승을 마치면서 내릴 수 있는 총평이라고 한다면요, 다 갖추어진, 잘 만들어진 듬직한 픽업 트럭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리뷰하느라고 이틀 동안 주행한 성적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481km를 주행했고요. 이때 총 평균 연비는 9.3이 나왔습니다. 얘가 발표된 기준으로 8.1이 그 공인 연비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잘 나왔네요. 항상 하듯이 두 군데에서 와인딩 로드 리뷰도 포함한 건데, 그런데도 뭐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차의 실제 주행 연비는 최소한 이 발표된 연비보다는 잘 나오겠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쉐보레의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 콜로라도 G71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